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들이 있는데요. 이 개인 회생 신청이 개인 파산 신청 건수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파산보다는 회생 쪽을 택하고 있는 걸까요? 그 배경에 있는 뭐랄까 핵심적인 이유들을 한번 파헤쳐 보죠.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숫자가 늘었다, 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요,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라던가 또 법 제도가 바뀐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채무자분들의 심리적인 요인, 또 실무적인 관행까지. 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그 실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그 현황부터 좀 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2024년 10월 기준으로 서울하고 수원회생법원에서요, 개인 회생 신청 건수가 파산 신청의 3배, 어떨 때는 4배까지도 된다고요. 누적 건수 비율도 뭐 비슷하다고 하고요. 와, 이거 정말 눈에 띄는 차이인데 뭐가 이런 변화를 만든 걸까요? 네,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들이 몇 가지 보이는데요. 우선 경제적인 측면을 좀 봐야 합니다. 그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어요. 월 최저임금이 220만 원이 넘어가면서 이제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한 133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걸 빼고도 매달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 이 정도 빚을 갚을 여력, 이걸 우리가 보통 가용소득이라고 부르죠. 이 가용소득이 생기는 분들이 예전보다 늘어난 겁니다. 아, 가용소득이요? 네. 이게 3년이면 대략 한 1,800만 원 정도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빚이 한 2,500만 원 이상 된다. 이러면 개인 회생을 통해서 갚아나가는 게 충분히 실익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수 있는 채무 한도 자체가 크게 늘었어요.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 여기까지 이제 개인 회생 신청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일반 회생 절차로 가야 했던 그런 고액 채무자분들도 이제 개인 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와, 10억, 15억이면 정말 크네요. 네, 자료에 나온 사례도 있잖아요. 월 소득이 1,000만 원인 변호사분이신데 빚이 5억 5천만 원? 이 경우에도 개인 회생을 신청해서 뭐 3년간 한 2억 1천만 원 정도 갚는 걸로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고 하니까요. 수입이 꽤 많아도 이용할 수 있게 된 거네요. 근데 아, 이런 법이나 경제적인 요인 말고요. 그 신청을 대리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판단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좀 흥미롭던데요. 네. 그 점도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신청 대리인들이 개인 회생을 먼저 권하는 경향이 좀 나타나요. 한 가지 이유는 파산을 바로 신청하면 법원이나 채권자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 때문인 것 같아요. 아, 약간 눈치를 본달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회생을 먼저 시도해보고 혹시 그게 잘 안 되면 그때 가서 파산을 하는 게 좀 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일종의 뭐 완충 단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셈이죠. 게다가 또 중요한 게 파산 같은 경우는 면책 불허가 사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탕감받지 못하게 되는 이유요. 이게 형사처벌 관련된 거 5가지, 뭐 아닌 거 5가지 해서 꽤 넓어요, 범위가. 아, 네. 근데 개인회생 인가 불허가 사유는 기본적으로는 뭐 허위 진술, 거의 한 가지 정도로 훨씬 좁거든요. 훨씬 간단하네요. 네. 특히 요즘 보면 주식이나 코인 투자 같은 거 하다가 좀 고위험 투자죠. 그러다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 파산을 신청하면 면책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그 위험 부담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전해 보이는 회생을 선호하게 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과거에 파산 절차 밟으면서 좀 안 좋은 경험을 했던 거, 뭐 자료에서는 트라우마라고까지 표현하던데 이것도 영향을 준다고요? 네, 그것도 무시 못할 요인입니다. 과거에 파산 신청했다가 법원이나 파산 관제인한테 굉장히 좀 엄격하게 조사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뭐 재산 처분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들 이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다시 파산 신청하는 걸 좀 꺼리게 되겠죠.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는 거군요. 네, 물론 이제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좀 달라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배우자 재산은 가급적 반영 안 한다던가 코인이나 주식 투자 손실액 처리 방식도 좀 바꾸고 서류도 간소화하고 이렇게 좀 채무자 친화적으로 실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긴 해요. 서울은 그렇군요. 근데 모든 지역이 다 그런 건 또 아닌가 보네요. 아직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채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한테까지 막 광범위하게 자료 내라고 하고 굉장히 엄격하게 조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담스럽겠네요,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담 때문에라도 그냥 파산 말고 회생으로 가려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물론 뭐 수원이나 부선처럼 다른 회생법원이 생긴 지역들도 조금씩 변화의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지역별 실무 차이 때문에 어떤 사례를 보면 소득이 최저 생계비 진짜 약간 넘는 수준이라 파산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데도 회생을 권유받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분양권 중도금이나 잔금 못 내는 상태. 또 반대로 회생 계획을 세웠는데 이걸 도저히 이행하기가 어려워서 결국 파산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고요. 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 개인 회생 신청 증가는 그러니까 최저임금 상승 같은 어떤 경제적인 변화도 있었고 또 법적인 기준이 완화된 것도 있고 신청 대리인들의 어떤 실무적인 판단 여기에 더해서 과거 경험에서 오는 그런 심리적인 장벽 그리고 지역별로 법원 운영 방식이 다른 것까지 정말 여러 요인이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현상이군요. 이게 결국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이 개인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대응 방식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제도가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고 혹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단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런 개인 회생 쏠림 현상이나 지역별 실무 차이를 우리가 봤을 때 앞으로 이 개인 도산 제도라는 것이 어떻게 가야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하게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채무자를 구제하는 것과 또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을지 이건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고민해봐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